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에 젖어 있었다. 은성그룹의 심장부인 GFC 타워 최상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했지만 강지훈 회장의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빛의 집합일 뿐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거대하고 미니멀했으며 차가운 금속과 유리, 그리고 칠흑 같은 대리석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 공간은 지난 5년간 그의 내면 세계와 완벽하게 닮아 있었다. 공허하고 차갑고 어떤 온기도 허락하지 않는 초롱성. 최종 인수안입니다. 회장님, 충직한 초의 실장이 결재판을 내밀었지만 지훈은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옆얼굴은 조각상처럼 감정이 없었다. 30 중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냉철함과 무게감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군주라 불렀다. 피도 눈물도 없이 경쟁사를 집어삼키고 감정적인 동요를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완벽한 비즈니스맨. 그것이 세상이 아는 강지훈이었다. 5년 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전까지는 그도 웃을 줄 아는 남자였다. 그의 심장이었던 아내, 윤서연. 그녀가 빗길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그날. 강지훈의 시간도 멈췄다. 그의 모든 감정은 그녀와 함께 불타는 차 안에서 재가 되어버렸다. 남은 것은 오직 은성그룹을 키워야 한다는 강박적인 의무감뿐이었다. 성공은 마약과도 같아서 잠시나마 가슴에 뚫린 거대한 구멍을 잊게 해주었다. 검토 끝났다. 계획대로 진행해. 목소리마저 차가웠다. 최 실장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방 안에 다시 혼자 남은 지훈은 천천히 집무실 한쪽에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향했다. 벽처럼 위장된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그곳에는 바깥의 미니멀한 공간과 대조적으로 인간적인 온기가 감도는 작은 방이 있었다. 그곳은 오직 서연의 물건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녀가 쓰던 낡은 책상, 그녀가 좋아하던 그림들, 그리고 벽 한가운데를 차지한 그녀의 사진. 사진 속 서연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눈꼬리가 부드럽게 휘어지고 입계는 장난기 어린 생기가 가득한, 보기만 해도 주변 공기를 따스하게 만드는 그런 미소였다. 지훈은 매일 밤 이곳에 와서 이 사진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슬픔도, 그리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텅 빈 공허함이 그를 짓누를 뿐이었다. 그는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다.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의 인터컴 소리에 지훈은 미련 없이 방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검은색 방탄 리무진이 GFC 타워의 웅장한 로비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에 오르자 세상과 완벽히 단절된 고요함이 그를 감쌌다. 운전기사는 투명한 방탄 유리로 분리되어 있었고 최 실장은 조수석에서 묵묵히 전방을 주시했다. 차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 위를 달렸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빗방울 맺힌 차창 너머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지훈은 태블릿 PC를 켜 M&A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숫자와 계약 조항들만이 그의 머릿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감정이 배제된 논리의 세계. 그곳만이 그가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이었다. 그때였다. 회장님, 전방에 추돌 사고가 있어서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지훈은 미간을 살짝 셔푸렸지만 별다른 대꾸는 하지 않았다. 시간은 금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리무진은 대교를 빠져나와 낯선 길로 접어들었다.
화려한 강남의 풍경과는 사뭇 다른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한 강북의 한 골목이었다. 좁은 길 양옆으로는 비를 피하기 위해 비닐 천막을 씌운 포장마차들이 늘어서 있었다. 퇴근길의 직장인들,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서민들의 활기가 빗속에서도 느껴졌다. 지훈의 리무진은 그들의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섬과도 같았다. 그는 이런 풍경을 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다. 차가 거부기걸음을 하며 서행하는 동안 그의 무심한 시선은 창밖을 떠돌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빨갛게 익어가는 떡볶이,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튀김들. 모든 것이 그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는 빨리 이 혼잡하고 시끄러운 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한 곳에 얼어붙었다. 작고 허름한 달팽이 골뱅이 포장마차였다. 비바람에 낡은 천막이 위태롭게 펄럭이고 있었고 작은 손수레 위에는 김이 나는 냄비 하나가 전부였다. 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할머니 옆에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었을까. 아이는 비에 젖어 눅눅해진 공기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 골뱅이 한 봉지를 주문했다. 할머니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골뱅이를 담는 동안 아이는 작은 손으로 비닐봉지를 활짝 열어주는 신용을 했다. 남자는 아이가 기특하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아이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며 활짝 웃었다. 그 미소,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지훈의 손에서 태블릿 PC가 쿵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호흡이 멎었다.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감각. 그의 눈은 오직 아이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눈꼬리가 부드럽게 휘어지고 입가에는 꾸밈없는 생기가 가득한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무장해제시키는 순수한 미소. 윤서연의 미소였다. 기억의 수문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5년간 억지로 눌러 담고 콘크리트로 봉인해버렸던 기억의 파편들이 쓰나미처럼 그의 의식을 덮쳤다. 결혼식 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서연의 모습,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사소한 농담에 자지러지듯 웃던 그녀의 얼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잠에서 막 깨어나 잘 잤어 라고 물으며 지어 보이던 바로 그 미소.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미소가 지금 낯선 거리에 비 맞은 포장마차 앞에서 생면부지의 어린아이의 얼굴 위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흠, 지훈의 입에서 기이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자기가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했다. 가슴속에 얼어붙어 있던 거대한 빙하가 굉음을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역류했다. 눈가가 시큰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시야가 흐려졌다. 하벼.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다. 하지만 한 번 터진 울음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단단하게만 보였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마치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렸다. 슬픔, 그리움, 회한, 분노, 절망, 봉인되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서연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싶었지만 울음소리에 막혀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울음소리는 고요한 리무진 내부를 가득 채웠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등줄기에 식은 땀을 흘리며 얼어붙었다.
조수석의 최 실장 역시 충격으로 온몸이 굳었다. 지난 5년간, 아니, 그가 강지훈 회장을 보좌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강철 같던 남자의 처절한 오열.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울음소리에 담긴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는 어느새 혼잡한 골목을 거의 빠져나가고 있었다. 포장마차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지우는 울음을 그치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창밖을 보았다. 아이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미소는 망막의 낙인처럼 찍혀 사라지지 않았다. 이건 환각이 아니다. 꿈도 아니다.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고 울음기가 섞여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최 실장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주군의 절박한 음성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거이실 양,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지나온 골목. 아인데, 달팽이 포장마차에 있던 여자아이,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봐. 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목소리에 실린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규에 가까운 갈망이었다. 모든 걸 알아내. 모든 걸. 최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리무진은 다시 서울의 화려한 밤속으로 합류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얼음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5년간 멈춰있던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고통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듯이 그의 텅 빈 세상에 한 줄기 빛인지 혹은 더 깊은 절망의 시작인지 모를 작은 파문이 일었다. 모든 것은 한 아이의 미소에서 시작되었다. 죽은 아내와 똑같은 미소를 가진 아이. 그 아이의 존재는 이제 강지훈의 모든 것이 되었다. 다음 날 새벽, 강지훈은 그의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밤을 꼬박 새웠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어제의 그 미소가, 그 처절했던 울음이 그의 모든 신경을 장악하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회색빛 여명에 물들기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한밤중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이미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거나 밤새 들어온 해외 시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의 모든 존재가 오직 한 가지, 최 실장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최 실장이었다. 그는 서류 가방 대신 작은 태블릿 PC 하나만을 들고 있었다. 지우는 그를 서재로 안내했다. 어젯밤의 폭풍 같은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 실장은 주군의 눈빛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다. 5년간 그를 짓누르던 공허한 얼음장 밑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모고하겠습니다. 최 실장은 군더더기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내용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평소보다 조금 더 낮게 깔려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안소희, 나이는 대략 5살에서 6살 사이로 추정됩니다. 함께 있던 노인은 김민자, 60대 후반입니다. 아이는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주지는 포장마차가 있던 동네 한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고 있으며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빈민층의 정보였다. 하지만 최 실장의 다음 말이 분위기를 바꿨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안소희라는 이름의 아이는 대한민국 공식 출생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예방 접종 기록, 그 어떤 공적 시스템에서도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존재하지 않는 아이라고. 김민자 노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있지만 20년 전 마지막으로 갱신된 이후 어떠한 금융거래나 공적 활동 기록이 전무합니다. 세금, 의료보험, 통신기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유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21세기 대한민국,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기록되는 사회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흔적을 지우고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것은 단순한 가난의 문제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은둔, 누군가로부터 필사적으로 숨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지훈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실망스럽기는커녕 오히려 심장이 터질 듯한 희열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다. 이것은 그의 망상이 아니었다. 아이의 뒤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분명 서연과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계속 파고들어 은성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자원을 동원해. 하지만 절대 들켜선 안 돼. 그림자처럼 움직여.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와 노인 주변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회장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 이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 실장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다. 최 실장이 돌아간 후 지훈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서재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머릿속에서는 기억의 조각들이 소용돌이쳤다. 5년 전 서연은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이처럼 기뻐했었다. 그녀는 늘 아이를 원했다. 그의 성공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남편의 삭막한 삶에 아이라는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고 싶어 했다. 지훈 씨, 만약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아빠를 닮은 아들이 좋을까? 나를 닮은 딸이 좋을까? 당신만 닮는다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그렇게 대답했을 때 서연이 지었던 미소, 어제 그 아이가 지었던 미소와 정확히 겹쳐졌다. 가슴 한구석이 다시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는 억지로 고개를 저으며 다른 기억을 끄집어냈다. 사고가 있던 날, 그는 다름 아닌 박태준 회장과 함께 있었다. 다이양 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던 중이었다. 박태준, 한때는 아버지처럼 따랐던 스승이자 지금은 가장 치열한 경쟁자. 그는 지훈의 성공을 누구보다 시기하고 경계하는 인물이었다. 협상은 지훈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박태준의 노련한 수를 젊은 패기로 정면 돌파하며 우위를 점하던 순간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모님께서 사고를. 그 뒤는 기억이 희미하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의 절망감, 응급실 앞에서의 초조한 기다림, 그리고 의사의 사망 선고. 경찰은 빗길 과속으로 인한 단독 사고로 결론 내렸다. 브레이크 파열 흔적도, 외부 충격의 증거도 없다고 했다. 슬픔에 잠식된 그는 어떤 의심도 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그저 서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하지만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깔끔했다. 너무나도 완벽한 사고였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오후 예정되어 있던 은성다이양 합작법인 이사회가 열렸다. 지훈은 어젯밤의 흔적을 완벽히 지운 채 다시 얼음 군주의 가면을 쓰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긴장감의 중심에는 강지훈과 박태준이 있었다. 박태준 회장은 겉보기엔 인자한 노신사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늙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회의 내내 사사건건 지훈의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날카로운 논리와 데이터로 박태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사회를 자신의 페이스로 이끌었다. 결국 지훈의 뜻대로 안건이 통과되자 박태준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박태준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겉으로는 충고하는 듯 했지만 섬뜩한 도끼를 품고 있었다. 강 회장, 자네는 너무 젊어. 그래서 가끔 위험한 줄도 모르고 과거에 집착하지. 지훈은 아무 대답 없이 그를 응시했다. 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일 뿐이야. 산 사람은 앞을 보고 살아야지. 안 그런가? 순간 지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죽은 사람, 그 단어가 마치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어젯밤 그가 보인 이상 행동을 박태준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지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박태준의 손을 어깨에서 조용히 치워냈다. 그리고 똑같이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음성으로 대꾸했다. 조언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잊었던 것을 되찾는 데에도 소질이 있는 편이라서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박태준의 미소가 굳어지는 것을 보며 지훈은 확신했다. 이 늙은 뱀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 아니,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이 자가 있다. 회의장을 나온 지훈은 곧장 리무진에 올랐다. 그는 차에 타자마자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초의 실장, 계획 변경이다. 예, 회장님. 안쏘이, 그 아이에 대한 조사는 계속하되 최우선 타겟을 변경한다. 누구입니까? 지훈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얼음 조각 같았다. 다이양산업, 박태준 회장, 그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 특히 5년 전 서연이가 사고를 당했던 그 시점을 전후로 한 모든 행적, 통화 기록, 자금 흐름, 먼지 하나까지 전부 다. 수화기 너머로 최 실장의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뒷조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두 거대 그룹의 전면전, 그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고 냉정한 분노,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무서운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과거의 실타래는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과 그 진실을 지키려는 자와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고요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거대한 서재는 완벽한 방음시설을 갖춘 원룸으로 변모해 있었다. 벽면에는 서울시의 상세 지도와 인물 관계도,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중앙의 테이블 위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다. 은성그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정보팀과 보안팀의 핵심 인력들이 이곳에서 24시간 교대로 움직였다. 최 실장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뒤편에는 박태준 회장의 거대한 사진과 그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연결선들이 그려져 있었다. 박태준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다수의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5년 전 윤서연 사모님께서 사고를 당하시기 직전 그중 한 계좌에서 50억 원이라는 거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자금의 최종 행선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턱을 괜 채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50여억. 누군가의 입을 막거나 누군가의 목숨을 처리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었다. 사고 자체에 대한 재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최 실장은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전직 국정원 요원과 해외의 최고 수준 사고 분석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공식 팀의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룸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경찰 보고서와는 달리 브레이크 라인은 단순한 마모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압력과 시간이 가해졌을 때 파열되도록 정교하게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외부에서 고용한 최고의 기술자의 솜씨로 추정됩니다. 비 오는 날, 내리막길 커브 구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5년간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의 실체는 결국 거대한 기만이었다. 그는 서연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을 잃도록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가 몰래 찍은 포장마차 앞에서 환하게 웃던 안소희의 사진이었다. 이 아이는 그 모든 거짓과 비극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진실의 파편이었다. 그의 분노가 차갑게 식어갈수록 박태준에 대한 적의는 뜨겁게 타올랐다. 하지만 박태준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늙은 뱀은 이미 지훈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어둠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사건은 소희의 골뱅이 포장마차에서 일어났다. 저녁 무렵 술에 취한 척하는 건장한 남자 둘이 나타나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할망구, 골뱅이가 왜 이렇게 비싸 바가지 하냐? 그들은 고의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들을 쫓아냈다. 김민자 할머니가 겁을 먹고 어쩔 줄 몰라 하자 그들은 한술 더 떠 포장마차 손수레를 거칠게 밀어버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뜨거운 냄비와 그릇들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쏟아졌다. 바로 그때였다. 울음을 터뜨릴 법도 한데 작은 아이 소희가 넘어진 할머니 앞으로 나서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5살배기 아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토끼 어린 눈으로 남자들을 노려보았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움직였다. 근처에서 붕어빵을 팔던 아저씨, 오토바이를 세우고 담배를 피우던 퀵서비스 기사, 길 건너편에서 신문을 보던 행인. 그들은 모두 최 실장이 심어놓은 은성그룹의 보안 요원들이었다. 이봐요, 아저씨들 덩치값 좀 하시지. 노인하고 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경찰 부를까? CCTV에 다 찍혔을 텐데. 보안 요원들은 능숙하게 상황에 개입했다. 그들은 건달들을 제압하거나 정체를 드러내는 대신 여론을 형성하여 그들을 몰아붙였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자 당황한 남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요원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할머니를 부축하고 흩어진 기물들을 치우는 것을 도운 뒤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다. 이 모든 상황은 지훈의 워룸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모니터를 통해 할머니를 지키려는 소희의 당찬 모습을 본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아이는 서연을 닮았다. 그 미소뿐만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강인함까지도. 박태준의 경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 날 지훈이 탄 리무진 뒤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이틀째입니다. 다이양과 연결된 흥신소 소속입니다. 최 실장이 백미러를 보며 말했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재밌군. 쥐가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려고 해. 그는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 미리 계획한 대로 A7 구역으로 유인해. 리무진은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와 좁고 구불구불한 재개발 지역의 골목으로 들어섰다. 검은색 세단이 의심 없이 뒤따라 들어오는 순간 골목이 앞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훈의 검은색 SUV 2대가 나타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킥! 급브레이크를 밟은 세단에서 당황한 남자들이 내리기도 전에 SUV에서 내린 최 실장의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군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순식간에 세단 안의 남자들은 제압당했고 그들의 휴대폰과 모든 기록 장비는 수거되었다. 최 실장은 제압된 남자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경고했다. 박태준 회장에게 전에 사냥은 사냥꾼이 하는 거지. 사냥감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한 번만 더 내 사람들을 귀찮게 하면 다음엔 뼈도 못 추리게 될 거라고. 이 모든 과정은 단 5분 만에 끝났다. 지훈은 차 안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박태준의 수족들을 응징한 것은 통쾌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포장마차에서의 소동, 그리고 미행. 이것은 박태준이 자신을 압박하는 동시에 자신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떠보는 시험이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 시험의 대상에 소희와 할머니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박태준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약점을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이는 더 이상 단순한 과거의 단서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표적이었다. 지훈은 워룸의 메인 스크린을 응시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옥탑방 주변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소희는 낮에 있었던 소동으로 놀란 할머니의 등을 작은 손으로 토닥여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5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의젓함이었다. 지훈의 가슴이 시큰했다. 저 아이를 저런 위험한 곳에 더 이상 둘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소극적인 보호는 끝났다. 이제는 그의 성 안으로 들여와야 했다. 그는 인터컴을 눌러 단호하게 명령했다. 구실 양, 예, 회장님, 지금 당장 2사람을 이동시킨다. B플랜을 실행해. B플랜, 그것은 위급 상황 시 대상 인물들을 은성그룹 소유의 가장 안전한 비밀 별장으로 이송하는 계획이었다.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최 실장의 눈이 커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군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직접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서 직접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후 강지훈은 번쩍이는 리무진 대신 평범한 국산 세단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5년간 볼 수 없었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림자들의 게임은 끝났다. 이제는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었다. 차는 소희와 김민자 할머니가 이송될 강원도의 비밀 별장을 향해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강원도의 깊은 산속, 바깥 세상과 완벽히 차단된 현대적인 빌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강지훈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마련해둔 비밀 안전 가옥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두꺼운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외부의 그 어떤 위협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요새였다. 최 실장의 요원들에 의해 이곳으로 옮겨진 김민자 할머니와 소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평생을 낡고 좁은 옥탑방에서 살았던 두 사람에게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광활한 자연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소희는 처음 보는 넓고 깨끗한 집에 호기심 가득한 눈을 반짝였지만 김민자 할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자신들을 이런 곳에 데려온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강지훈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값비싼 수트는 벗어던지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는 자신의 위압적인 기운을 최대한 감추려 노력하며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소희를 등 뒤로 감쌌다. 그러나 소희는 겁을 먹기는커녕 할머니의 등 뒤에서 빼꼼 고개를 내밀어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맑고 커다란 눈에는 두려움 대신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지훈은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가까이에서 본 아이의 얼굴은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 그가 평생을 그리워한 바로 그 미소의 씨앗이 아이의 입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안녕, 아가씨. 놀랐지? 지훈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모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소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뜻밖의 말을 건넸다. 아저씨, 슬퍼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울고 있지도 않았는데 아이는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날카롭게 그의 손을 쳐냈다. 애한테 손대지 마시오. 대체 누구신데 우리를 이리로 끌고 온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적대감을 이해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최 실장에게 눈짓했다. 부드러운 인상의 여성 요원이 다가와 소희에게 인형을 건네며 말을 걸었다. 아가, 저쪽에 맛있는 과자랑 장난감이 엄청 많아. 같이 가볼까? 소희는 잠시 할머니와 지훈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여성 요원의 손을 잡고 거실 반대편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불안한 눈으로 아이의 뒷모습을 쫓았다. 아이는 안전할 겁니다.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어머님. 지훈은 할머니를 조용한 응접실로 안내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김민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결연한 표정으로 지훈을 쏘아보았다. 원하는 게 뭐요? 돈이라면 단 한 푼도 없소. 우리 목숨이라도 원한다면 차라리 지금 끝내주시오. 하지만 저 아이만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노인의 목소리에는 필사적인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작은 사진 한 장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활짝 웃고 있는 윤서연의 사진이었다. 이 사람 아십니까? 사진을 본 순간 김민자 할머니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의 모든 경계심과 적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동그래진 눈에서는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고 손녀를 부르듯 애틋하게 중얼거렸다. 아가씨, 요리 아가씨. 비밀의 성벽에 첫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저는 이 사람의 남편 강지훈입니다. 지훈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의 얼굴과 서연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어머님께서 누구신지, 왜 소희를 데리고 숨어 지내시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지금 소희가, 그리고 어머님께서 위험합니다. 얼마 전 어머님의 포장마차에 괴한들이 나타났었죠.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겁니다. 지훈은 낮에 있었던 미행 사건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리고 서연의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자신의 의심까지도.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김민자 할머니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들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가진 힘만이 자신과 소희를 지켜줄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5년간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비밀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마침내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놈들이 기어이 여기까지 손을 뻗친 게로군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과 함께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저는 우리 아가씨 댁에서 평생을 일한 몸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돌아가신 뒤로는 제가 아가씨를 어미처럼 돌봤지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5년 전 그 끔찍했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아가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가씨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비밀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의 모든 비리와 악행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본인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의 눈치를 살폈다. 아가씨가 믿고 따르던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자는 아가씨의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그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제국을 세운 원수였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박태준,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아가씨는 회장님께 모든 것을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자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그는 아가씨에게 접근해 협박했습니다. 모든 것을 덮고 조용히 사라진다면 뱃속의 아이와 회장님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입을 연다면 모두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자는 악마였습니다. 무슨 짓이든 하고도 남을 놈이었어요.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가씨는 결심했습니다. 회장님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죽기로 그는 일부러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몰고 빗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가씨의 부탁을 받고 아가씨가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사고 직후 아가씨는 구급차가 오기 전에 현장에서 빠져나와 저에게로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응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세상이 무너지고 다시 재편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김민자 할머니는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사모님, 우리 서연 아가씨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다. 그 한마디가 번개처럼 지훈의 뇌리를 강타했다. 서연이 살아있다. 그렇다면 소희는 그 아이, 제 딸입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져 나왔다. 할머니는 눈물 속에서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의 딸입니다. 모든 것이 폭발했다. 5년간의 그리움, 슬픔, 죄책감.
분노가 한데 뒤섞여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창밖의 어두운 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딸, 그에게 딸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의 서연은 그와 딸을 지키기 위해 5년이라는 시간을 지옥 속에서 홀로 버텨왔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박태준에 대한 증오가 뼈를 녹일 듯 뜨겁게 타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도둑맞은 내 가족과 내 인생을 되찾는 전쟁이었다. 성전성잔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빙하보다 차갑고 용암보다 뜨거운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실장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고 실장, 예, 회장님, 가자네. 지훈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내 아내를 찾아내. 강지훈의 워룸은 이제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였다. 윤서연을 찾아라. 김민자 할머니는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지훈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자 그의 곁에서 손녀 소희를 돌보는 든든한 아군이 되었다. 지훈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아빠라는 역할에 서툴렀지만 소희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그의 내면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고 서연을 찾아야 한다는 그의 결의를 매일같이 불태웠다. 하지만 수색은 쉽지 않았다. 김민자 할머니의 기억은 5년 전에 멈춰 있었다. 서연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모든 연락을 끊고 주기적으로 거처를 옮기며 자신의 흔적을 지워왔다. 유일한 단서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말뿐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지켜볼게요. 바다가 보이는 곳, 가장 낮은 곳. 너무나 막연하고 시적인 단서였다. 지훈의 팀은 대한민국 3면에 해안계에 위치한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비공식 수색에 착수했다. 위성 사진 분석, 금융거래 추적, 관광객이나 상인으로 위장한 현장 요원 투입 등 은성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했다. 하루, 이틀, 그리고 몇 주가 흘러갔다. 지훈은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워룸을 지켰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자리 잡았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조금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다간 먼저 쓰러지십니다. 내 아내와 딸은 5년을 지옥 속에서 버텼어. 내가 고작 몇 주 잠 못 자는 게 대수일까?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안전가옥으로 돌아가 잠든 소희의 얼굴을 보았다. 자신과 서연을 반씩 닮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그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반드시 가족을 되찾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한 명의 분석 요원이 소리쳤다. 찾았습니다. 아니, 찾은 것 같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모니터로 쏠렸다. 서해안의 작고 가난한 어촌 마을. 포항리. CCTV도 거의 없고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져 그들의 정보망에서 거의 벗어나 있던 곳이었다. 그곳에 한 자선단체가 몇 달 전 올린 낡은 도서관 기증 행사 사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 한쪽 구석에 얼굴 일부가 가려진 채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지우는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 옆모습, 어깨선 머리를 쓸어 넘기는 손짓, 서연이었다. 가장 낮은 곳, 그것은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 혹은 지식의 가장 낮은 문턱인 낡은 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차 준비해.
내가 직접 간다. 지우는 최 실장 한 명만을 대동한 채 평범한 세단을 타고 포항리로 향했다.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해안도로에 접어들자 차창 너머로 비릿한 소금 냄새가 끼쳐왔다. 느릿느릿 움직이는 어선들과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그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다. 마을은 가난했지만 평화로웠다. 지훈과 최 실장은 사진 속의 작은 도서관을 찾아냈다. 포항리 작은 도서관이라는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는 최 실장을 밖에 남겨두고 마른 침을 삼키며 혼자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옅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도서관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만이 먼지를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저쪽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다. 낡고 색이 바랜 옷, 짧게 자른 머리. 하지만 지훈은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영혼보다 더 익숙한 그 실루엣.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5년간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을 불렀다. 세요연아. 여인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그녀의 손에서 책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마치 녹슨 기계처럼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발각되었다는 공포, 그리고 지독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5년의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고난의 흔적을 남겼다. 뺨은 수척해졌고 눈가에는 슬픔의 그늘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녀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환희, 그리고 미칠 듯한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다. 어떻게 날...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찾아냈을 거야.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소희를 보게 된 날, 아이의 미소가 그녀와 얼마나 똑 닮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딸이 지금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딸이라는 말에 서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는 지훈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5년간의 오해와 고통, 그리움이 두 사람의 눈물 속에서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해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맞잡은 손은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서연은 마침내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셨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계셨지. 하지만 어느 날 대기업의 탈을 쓴 악마가 나타났어. 그는 아버지의 기술을 훔치고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 악마가 박태준이었어. 당신이 스승처럼 따르던 바로 그 사람.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너무나 어리석게도 직접 박태준을 찾아가 진실을 따져 물었다. 박태준은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비웃으며 협박했다. 그녀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선택하라고 했어. 내가 죽는다면 당신과 아이는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난 죽어야만 했어. 이야기를 마친 서연은 지훈의 어깨에 기댔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사랑,
그리고 박태준에 대한 무서운 분노만이 들끓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지우는 석양으로 붉게 물든 바다를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내가 다 바로잡을게. 당신과 소희, 그리고 아버님의 억울함까지 전부 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타오르는 결의를 보며 그녀의 눈에도 다시금 힘이 돌아오고 있었다. 5년간 숨어 지내던 여왕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왕과 함께 적의 심장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할 것이다. 폭풍의 눈 속에서의 재회는 끝났다.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강원도 안전가옥은 더 이상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박태준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역의 심장부. 새로운 워룸이 되어 있었다. 거실 한쪽에서는 소희가 여성 요원과 함께 밝게 웃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 평화로운 풍경 너머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서재에서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강지훈과 윤서연, 그리고 최 실장은 거대한 디지털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5년 만에 다시 마주 앉은 부부는 이제 슬픔에 잠긴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서로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줄 전략적 동반자였다. 방역의 핵심은 서연이었다. 그녀의 기억과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은 데이터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박태준의 치명적인 약점을 담고 있었다. 박태준은 자존심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서연이 디지털 맵 위에 떠 있는 박태준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5년 묵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부를 과시하는 것을 즐기죠. 특히 그가 비자금을 숨겨놓은 유령 회사들은 그의 자존심 그 자체예요. 그곳을 건드리면 이성을 잃고 뱀굴에서 기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서연은 일기장을 바탕으로 박태준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핵심 유령 회사들과 그와 결탁한 부패한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을 정확히 짚어냈다. 데이터와 정보로만 움직이던 지훈의 세계에 서연의 인간 정보가 더해지자 비로소 완벽한 공격 루트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치밀한 3당의 공격 계획을 수립했다. CEO 번째, 창창의 공격. 금융시장을 통해 다이양 산업의 숨통을 끊을 겁니다. 지훈은 복잡한 파생 상품과 공매도 전략을 설명했다. 박태준의 비자금 창구인 유령 회사들의 주가를 폭락시켜 연쇄 부도를 유발하고 다이양 그룹 전체를 유동성 위기로 몰아넣는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두 번째, 그물왕의 공격. 언론을 이용해 박태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겁니다. 그들은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의 내용 중 교차 검증이 가능한 명백한 증거들을 선별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돈에 좌우되지 않는 정의감 투철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할 계획이었다. 단발성 폭로가 아닌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연속 보도를 통해 박태준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함정 시엔징의 공격.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지훈은 이미 확보한 브레이크 조작 증거와 김민자 할머니의 증언을 근거로 소장을 준비했다. 하지만 아직 제출하지는 않을 터였다. 앞선 두 가지 공격으로 박태준을 궁지에 몰아넣어 그가 스스로 불법적인 마지막 발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지훈이 설계한 마지막 함정이었다. 작전은 즉시 개시되었다. 은성그룹의 비밀 트레이딩 룸. 수십 명의 트레이더들이 지훈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다이양 산업과 그 자회사들의 주가가 이유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원인 모를 패닉에 휩싸였고 박태준은 자신의 왕국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같은 시각
한 신문사의 탐사보도팀 사무실. 베테랑 여기자 한 명의 책상 위에 발신인 불명의 서류 봉투가 놓였다. 봉투 안에는 박태준의 과거 범죄 행각이 담긴 일기장 사본 일부와 증거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기자의 눈이 탐욕스러운 사냥개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다이양산업 회장실. 박태준은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노발대발하고 있었다. 대체 왜 원인이 뭐냐고? 누가 이따위 장난질을 치는 거야?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 역시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을 겨냥한 탐사보도가 시작되었다는 보고까지 올라왔다. 그의 비자금과 과거 행적에 대한 너무나도 상세하고 정확한 기사들이었다. 박태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의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자신을 겨냥해 정교하게 짜인 공격을 퍼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을 인물은 단 한 명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강지훈, 그 애송이가 감히 분노와 함께 5년 전 자신이 놓친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설마 살아있을 리가.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그이여 설마가 현실일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불어넣고 있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궁지에 몰린 늙은 뱀은 결국 가장 어리석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신복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근원을 제거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이든 만에 하나 살아있을 그 여자든 아니면 그 주변에 있을지 모를 애새끼든 누구든 상관없다. 흔적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 이번엔 실수 없이. 박태준은 전화를 끊으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그 통화 내용이 최 실장이 몇 주 전 심어놓은 스파이를 통해 고스란히 녹음되어 강지훈의 워룸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전가옥의 서재. 지훈과 서연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박태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애새끼든 누구든 상관없다. 깨끗하게 처리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지훈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던 마지막 증거. 박태준 스스로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거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끌어안아 주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서연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평온함. 사형 집행인의 그것과도 같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전화기를 들어 초의 실장에게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천둥과도 같았다. 초의 실장, 그물을 던져라. 거장의 마지막 수는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왕을 잡는 것뿐이었다. 밤에 장막이 내린 강원도 산속. 박태준이 보낸 최정예 용병팀은 어둠을 틈타 안전가옥을 향해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이런 식의 처리 작업에는 이골이 난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했다. 목표물들을 납치 혹은 제거하고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목표물이 부유한 사업가 가족이라는 사실에 일말의 경계심마저 푼 상태였다. 외부 전력 차단. 3분 후 진입한다. 팀장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가옥 주변의 모든 불빛이 일순간에 꺼졌다. 완벽한 어둠. 하지만 그것은 용병들의 착각일 뿐이었다. 가옥은 즉시 자체 비상 발전 시스템으로 전환되었고
내부에서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안전가옥의 가장 깊숙한 곳, 강철로 만들어진 패닉룸안. 강지훈은 여러 개의 모니터를 통해 가옥 주변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윤서연이 소희를 품에 꼭 안은 채 앉아 있었다. 소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강하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관문이었다. 진입. 용병들이 담을 넘고 정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훈이 태블릿 화면의 버튼 하나를 눌렀다. 그 순간 정원 곳곳에 숨겨져 있던 스프링클러에서 강력한 수압의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동시에 눈을 멀게 할 정도의 섬광과 귀를 찢는 듯한 고주파음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용병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시야와 청각, 방향 감각을 모두 상실한 채 허우적거렸다. 그것은 학살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제압이었다. 혼란에 빠진 용병들의 동선 위로 나무와 수풀 속에 위장하고 있던 최 실장의 보안팀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들은 살상용 무기가 아닌 테이저건과 제압봉을 이용해 용병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10여 명의 최정예 용병팀이 단 10분 만에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최 실장은 쓰러진 용병팀장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냥꾼을 잘못 골랐다. 가옥을 향한 물리적인 공격이 처참한 실패로 끝나는 바로 그 시각. 서울에서는 지훈이 설계한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이 동시에 게시되었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홈페이지 한 면이 한 기사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단독 다이양 제국, 친구의 무덤 위에 세워졌나, 윤 회장 비망록 단독 입수. 기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여론을 뒤흔들었다. 박태준의 파렴치한 과거와 비자금 내역, 심지어 윤서연의 사고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성난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다이양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추락했다. 채권단은 대출금 회수를 통보했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박태준의 제국은 단 몇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의 칼날이 그의 심장을 겨누었다. 언론 보도와 강원도 별장에서 벌어진 납치 및 살인 미수 사건의 증거를 확보한 특별수사팀이 다이양그룹 회장실에 들이닥쳤다. 박태준은 주가 폭락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다 말고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검찰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하지만 그의 권력은 이제 신기루처럼 사라진 후였다. 한때 재계의 거물이었던 노회한 회장이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연행되는 모습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며칠 후 서울구치소의 특별면회실. 지훈은 수척해진 박태준과 마주 앉았다. 박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부, 명예, 자존심까지.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지훈을 쏘아보며 증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이었어. 내 놈이 이 모든 것을 꾸민 게야. 지훈은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박태준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저 한심하고 가여울 뿐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사진 한 장을 밀어놓았다. 며칠 전 안전가옥의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지훈과 서연 그리고 소희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아니, 당신이 자초한 일이지. 당신의 야망을 위해 한 가족의 인생을 짓밟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연이 아버지의 회사는 서연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 다시 세울 거요. 그리고 그 수익금은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쓰일 거고 그것이 당신에 대한 나의 마지막 복수이자
진정한 정의의 시작이요. 지우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박태준의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려왔지만 그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완벽하게 사라졌다. 6개월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봄날,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해변 마을의 예쁜 전원주택, 넓은 정원에서는 더 이상 값비싼 수트를 입지 않은 편안한 면바지 차림의 강지훈이 6살이 된 딸 소희와 함께 웃으며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바, 내어높이. 알았어, 우리 공주님. 지훈의 웃음소리가 5년의 공백을 메우듯 정원에 가득 퍼졌다. 얼음 군주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인 강지훈만이 있었다. 서연이 레모네이드가 담긴 쟁반을 들고 테라스로 나왔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익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서려 있던 슬픔의 그늘은 사라지고 평온한 행복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남편과 딸이 노는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길고 긴 폭풍우가 지나가고 그들의 가족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상처는 서로의 사랑으로 아물어 가고 있었다. 지훈이 소희를 번쩍 안아들고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입에 입을 맞췄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웃었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멀리 푸른 바다를 향해 퍼져나갔다.